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소식은 단연 이웃나라 일본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스승으로 꼽혔던 아베 전 총리조차 이뤄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민당이 창당한 게 1955년이니까요. 창당 이후 무려 71년 만에 압승.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단 넉 달 만에 장악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제 옆에 일본통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하고 김범석 부장이 여기 이 자리에서 자민당 압승을 대체적으로 예상하긴 했는데 네. 압승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일본의 선거 역사를 새로 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개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이를 잘 나타내주는 영상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어떤 그거부터 겁니까? 일단 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게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치하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은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기냐 지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공개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언론들을 보니까 다카이치 1강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강 시대요. 네, 이 1강이라는 수식어가 아무에게나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 도쿄 특파원 시절 초반에 아베 전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때 아베 1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후 1강이라는 말이 붙은 게 아마 이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쿄 특파원 지내셨을 때 그 네. 아베 1강보다 지금 다카이치 1강이 더 힘이 더 세다는 건데 네. 그 의석수를 한번 보면요. 316석을 가져간 거면 네. 거칠게 표현하면 자민당 사람들 그냥 누구나가 다 당선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네, 거의 70%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중에 예. 원래 198석,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118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지금 보시는 대로 개헌 발의선으로 불리는 3분의 2 지점, 310석도 넘은 겁니다. 자민당 역사를 통틀어서 대승을 거뒀다고 평가받는 3번의 선거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예. 1986년 나카소네, 그리고 2005년 고이즈미, 지금 보시는 2012년 아베, 이를 모두 압도한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겁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저처럼 일본의 뉴스를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네. 나카소메, 고이즈미, 아베 이 총리들의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맞습니다. 대단한 인물과 네. 어깨를 나란하거나 그걸 또 넘어섰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역사에 이제 한 페이지에 더 쓴 건데 압승해진 건 사실 당선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 자민당의 몰락을 야기했던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저 3명 아베파 정치인들이 거의 전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가려내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지역구 주민들이 용서를 한 거죠. 그리고 최근 정계를 은퇴를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의 아들도 아니고요. 자기 비서를 출마를 시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신인이나 다름없는데도 예. 다카이치 열풍에 그냥 한 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 정치가 혈연을 넘어서 지인으로 확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자민당은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1강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후 최대 권력인 겁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장면 인상적이네요. 스가 전 총리의 비서가 출마했는데 네. 다카이치 열풍에 당선된. 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많은 건 김범석 부장과 뭐 여러 차례 네. 저희가 짚어본 바가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의 결정적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틀 전 선거 유세 마지막 영상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쿄 아사가야라는 역입니다. 지대가 좀 높은 곳인데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 연설을 보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와우,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팬들이 몰렸는데요. 특히 젊은 팬들이 이런 영상들을 촬영해서 SNS에 공유하면서 이른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그냥 보면 평범할 수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연설한다. 뭐 이런 코멘트를 남겨서 여론을 형성화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스타와 버금가는 총리 팬덤이 만들어져서 지금 보시는 사나이와 활동을 합친 사나카즈라는 말까지 사나카즈요? 네, 예. 말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팬덤이 만들어졌냐? 일본인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일본 사회를 바꿀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었다고 했고요. 예. 무엇보다 열심히 선거 유세를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도 일본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고요. 자민당이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도 마지막까지 위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팬 결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自民党がたくさんの数を取れるんじゃないか大変な危機感を持っております。最後の最後まで頑張ってまいります。今は皆様のお力が必要です。 그러니까 선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 놓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네. 316석이라는 압승. 근데 이게 어쨌든 절대 권력 1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로서도 좀 불안할 대목들이 좀 보수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네. 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앞으로 그 권력으로 뭘 할 건지가 좀 예측이 됩니까? 자, 이것도 정말 저도 궁금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내내 강조했던 게 강한 일본, 안보 강화입니다. 어제 다카이치 총리의 방송사 인터뷰만 봐도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서 이른바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요. 예.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해 왔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도요. 최종적으로 정권이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살상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진짜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개헌 발의선은 310석을 넘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평화헌법 개헌 추진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3시간 전에 오늘 오후 6시 선거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관계자한테 오늘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치사에 남을 만한 1강 체제 하에서 불평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당분간은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아사히 신문은 이른바 헌법 개정된 기존 일본 제도를 316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중대한 기로가 지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승 이후 첫 기자회견 때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평화헌법 얘기도 또 했다. 네. 물론 뭐 지금 일본과 중국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다카이치 총리 압승에 대해서 중국도 뭐 입장 냈더라고요.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 네. 그럼 우리 외교당국이 혹은 청와대가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 압승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당장 무슨 한일 관계가 막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관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의 셔틀 외교도 해야 되고요. 특히 중일 갈등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관계를 악화시킬 명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동맹국가 주변 국가들까지 제대로 이해를 얻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배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로는 읽히지는 않습니다. 묘하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를 만나봤더니 외교소식통한테 전화했더니 예. 이번 다카이치 1강이나 팬덤 현상이 물론 강력은 한데 예.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걸을 경우 팬덤 이탈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처럼 한국 대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뭘 어떻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네.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또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나라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 원동력, 김범석 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후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뤄내지 못했던 의석수를 달성한 건데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도 한 발짝 다가선 상황입니다.に強く引っ張られて関節やっちゃいましたが、消炎剤とテーピングでちゃんと、今朝から治療していただいたんで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반은 물론이고요. 개연선도 훌쩍 넘긴 거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길지 몰라서 명단을 다 못 채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선거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압도적인 승리죠. 자민당, 그러니까 전후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여사 아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뤄내지 못했던 거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뤄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최근에 아마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어떤 이 대립각을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 끝게 사과를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다카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어떤 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어떤 굴기, 즉 일본의 어떤 굴기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총리다라는 기대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어떤 영향의 확대, 또 중국과 맞설 수 있는 일본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유권자들에게 꽤 이제 어필을 한 것 같고 특히 최초의 여성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남성 위주의 어떤 이 총리 여기에 대한 좀 식상한 면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20대, 30대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지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쇼츠 조회수가 보니까 1억 뷰가 넘어갔어요. 예. 그만큼 대중에 대해서 첫 여성 총리로서의 어떤 관심도 이게 꽤 높아졌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의석 물론 이제 참의원이 3분의 2가 돼야지만이 개헌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 50% 돼야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카이 총리가 앞으로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이 지지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주변국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헌법의 자유대를 명기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저 헌법을 좀 고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님 이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건 주변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위대라는 게 돼 있죠. 전수방위 그런 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되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건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2028년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참의원 선거에서 일단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의석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살상 무기도 수출할 수 있고 직접 군사 훈련도 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해서 군 파견도 할 수 있고 이런 나라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국과 한미일이 함께 뭉친다면 꽤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가 뭔가 좀 뜨거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을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익들을 좀 더 치밀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젊은 층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다카이치 총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유세 현장에 다카이치 총리만 떠도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 저는 눈길이 가는 게 붕대 투혼인 것 같은데요. 구전현 변호사님. 우리 정치인들도 악수 워낙 많이 하다 보면 손이 많이 까진다는데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수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다 악수를 하다 보면 인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거의 그 아이돌급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10대, 20대에서도 열광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에서 볼 수 있는 굿즈가 나와서 팔리고 있거든요. 굿즈가요? 네, 굿즈가 팔립니다. 그리고 샵이 있을 정도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딴 카츠,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급의 인기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 선거 포스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을 같이 내놓고 함께 뜁니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냈을 정도거든요. 개인기로 간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엄청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최근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는데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명 아이돌처럼 굿즈가 완판되고 명함이나 선거 공보물은 중고 거래가 될 정도라는데요. 일본에 부는 다카이치 열풍,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의 대형 문구점. 분홍색 볼펜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사용해 유명해져 일본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이른바 다카이치 볼펜입니다.
アイドル的な感じだからこそ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즐겨 쓰는 이 분홍색 볼펜은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大体平均して80本前後の売り上げで推移してたんですが、それがいきなり600本ということで約8倍ぐらい。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본제 가방은 지금 주문하면 8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첫 여성 총리 취임과 최근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카이치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エネルギッシュで何かをやってくれそうな新しい感じ、イメージはあります。女性として応援したいって感じです。 일본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공보물이 7만 5천 원, 과거 명함이 14만 원, 절판된 저서가 68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의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에선 캐릭터 상품이 명물이 됐고 실제 젊은 시절 탔던 승용차가 전시돼 있는 박물관엔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내일 출범하는 2기 내각에서의 정책 추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高市さん自身にまつわる問題が出てくるとか、あるいは国民が期待していたようなことが達成されないなどのことが起これば、この人気というのも消えていく。 다만 이런 열풍 탓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판 자체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팔짱을 끼고 함께 이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친근하게 손을 톡톡 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굴욕 외교다, 아부 외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가 있었냐고 했을 때 글쎄다. 오늘은 일본 대미 외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니치와,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저는 채널A 특파원 송찬욱입니다. 얼마 전 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곳 일본을 들렀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로 전했는데요. 심지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이동할 때 일본 언론사들이 앞다퉈 헬기를 띄워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공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겠죠. 일본 유독 미국을 만나면 저자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국을 향해선 아부 외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에서 더 주목받은 건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게 다카이치 총리인지 아베 신조 전 총리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약 1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미일 정상은 아베 전 총리를 6번이나 거론했습니다. 安倍総理に対するもう長きにわたる友情に感謝をしております。また昨年末に安倍昭恵夫人を歓待いただいたことにも感謝を申し上げます。実は安倍総理からはよくトランプ大統領のダイナミックな外交について話を聞いていました。 Shinzo Abe was a great friend of mine. From Shinzo and others, you will be one of the great prime ministers that also. 첫 만남부터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베 전 총리 덕분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쓰던 골프 퍼터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미일 정상이 함께 탑승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도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이름 빠지지 않았습니다. 6年前この横須賀の地でトランプ大統領と亡くなった安倍晋三総理が 그야말로 아베로 시작해서 아베로 마무리된 일정이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며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를 다카이치 총리가 자처하는 점도 있지만 이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미일 동맹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아베 전 총리가 2020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3년 8개월 동안 14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일본 대미 외교에서 이 아베 전 총리 전략 무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른 측면으로는 대트럼프 아부 외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아베 당시 총리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날아갔는데요.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당시 총리는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거죠. 아베 총리는 그 자리에서 최고급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는데요.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취향 저격 선물을 처음부터 준비한 거죠. 첫 만남도 대체로 화기애애했고 당초 예정됐던 30분 만남이 90분으로 길어지는 등 두 정상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골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함께 라운딩을 하는 골프 외교만 5번이나 했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가 직접 골프 접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서둘러서 벙커 밖으로 나오려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그 유명한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골프를 칠 때마다 아베 총리가 손수 골프카트를 이렇게 운전하기도 했고요.武力 외교다, 아부 외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이 상대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 전략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베 전 총리의 후광을 제대로 활용한 게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일본 총리로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보였는데요. 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함께 이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친근하게 손을 톡톡 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조지 워싱턴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이제 미군들 앞에서 소개하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 팔을 들고 깡총깡총 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를 친근하게 신조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앞으로 사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관계 구축이 됐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저자세라는 비판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유명 여성 정치인인 렌호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을 두고서 미소를 짓지 않았더라도 팔짱을 끼지 않았더라도 차분한 대화는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아부 외교를 아베 전 총리나 후계자격인 이 다카이치 총리만 한 건 아닙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아부 외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自分はこうして神様から選ばれたそのように確信されたに違いないと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피격을 당했던 사건 이걸 언급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신에게 선택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건 아부 외교다 평가를 받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틀 총리라고 부르는 아베 전 총리의 통역까지 정상회담 때 데려가면서 이시바 전 총리도 좀 아베 후광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시바 총리의 아부 외교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효과가 있었냐고 했을 때 글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가 이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자민당 소속이긴 하지만 정적 관계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좋게만 보이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일본 언론계나 정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저자세여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시바 전 총리의 차이는 과연 뭐일까? 그 정답은 아베 전 총리와의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가장 많이 나온 이름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행적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중시 행보로 연결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 흔히 쓰잖아요. 국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라든지 활용을 해야겠죠. 물론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성과만 확실하다면 성공한 아부 외교가 될 수 있겠죠. 과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아베 전 총리 지금도 비판적인 평가하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에 있어서는 이 아베 전 총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강점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었죠. 선물도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무기 하나쯤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요나라. 일본 놈들의 목을 베자, 죽어라. 얼마 전엔 중국 군이 SNS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로 중국이 발끈하면서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私は考えます.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는 SNS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면서 참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는 처음 발언을 내놨을 때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주곤 있지만 발언은 절대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했다는 입장이죠. 벌써 2달이 다 되어가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 무력을 행사하는 걸 제외하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베이징 특파원 이윤상 기자입니다. 이번 특파원 토크 특톡에선 중일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압박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 관영 CCTV가 이달 초에 AI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머리의 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보면 들판에 나타난 펠리컨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란을 피우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새들이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펠리컨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펠리컨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판다가 한마디 툭 던지게 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펠리컨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묘사한 것이고요. 독수리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동기 그리고 제작의 목적은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열렬히 호응을 했고요. 관영 매체가 센스 있다, 통찰력 있다, 재미있다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군사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국의 특이한 점은 각 군이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홍보 영상들을 올립니다. 최근에 상륙훈련 영상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를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에게도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굉장히 최근에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캐터펄트 방식이라고 하는 사출식 이륙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빠르게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동성 있게 이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푸젠함은 지난달 초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가 됐고요. 2주 만에 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전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역시도 자신들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젠함이 취역하자마자 곧바로 실전 훈련에 들어가면서 대만 인근, 일본 인근, 태평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일본을 압박을 한 거죠. 지난 17일에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공식적으로 취역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서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지 130년 만에 3항모 시대를 열게 됐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 민영업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고 비행에 성공했다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하 7의 속도로 사거리가 최대 13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인 겁니다. 그 업체에서 올린 홍보 영상을 보면 일본 열도를 타깃으로 하고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군수업체까지 나서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데 가세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일에는 러시아가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지나면서 시코쿠 남쪽까지 비행에 논란이 된 건데요. 당시 이동 경로를 연장하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합동 비행 훈련이 있기 며칠 전에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랴오닝함이 이끄는 전단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랴오닝함에서는 함재기 젠15가 이륙을 했고요. 일본 역시 이를 발견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에 F-15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젠15가 F-15를 향해서 레이더를 비춘 겁니다. 레이더를 조준하는 행위는 공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 조치들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근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미 훈련 사실을 고지했고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훈련할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15가 훈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껴있던 대만도 이제 일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식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동북아의 긴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서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대거 사들이겠다고 밝혔고요. 中华民国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台湾主权不容侵犯并吞。中华民国台湾的前途由2300万台湾人民决定，这就是我们要捍卫的现状。 대만의 일부 시민들은 중국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을 가자, 일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사실 중일 갈등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시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고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졌는데 12월 13일이 마침 난징 대학살 추모일이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에 일본군이 군인과 난징시 시민 등 30만 명을 죽인 날인데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참담하고 분노하는 그런 날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난징시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열고요. 반일 감정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평소에도 그런 상황인데 중일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맞이하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런 와중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역사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일본 국민과 군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중국에 주둔하던 일본군 대표는 연신 얼굴에 땀을 닦고 또 일본 측 대표가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일본이 항복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이런 과거 역사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이미 명백하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에 깔고서 한 발언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죠. 패전국의 점령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국, 중국, 당시 소련 등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됐던 것이고 조약의 형태로 남아있으면서 합의 문서가 되는 건데요. 먼저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죠. 포츠담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카이로 선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를 또 살펴봐야 하는데요. 1943년 12월 1일에 이뤄진 카이로 선언에서 중국의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3대 조약을 이행하라고 일본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론한 게 생체 실험을 한 731 부대였습니다. 중국 CCTV가 최근 관련 보도를 했는데 731 부대 범죄에 200명이 넘는 일본인이 가담한 증거가 있다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731 부대와 관련한 영화도 개봉하면서 반일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한일령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중국이 하나씩 제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제한이죠.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제한을 언급하니까 항공사들은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을 대대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일본 가수들의 예정된 중국 공연들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일본 가수의 공연 중에 불이 꺼지더니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조치 보름 만에 다시 금지로 돌아섰습니다. 2001년 광우병 사태로 중단됐던 일본산 소고기 재수입 논의 자체가 중단돼 버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행, 공연, 이 문화적인 부분,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국이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는 아직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갈등, 싸움을 당장 마무리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정상끼리 만나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놓고 보면 중일 간에 언제 다시 만남이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해라, 그게 우선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 논란의 끝이 무엇이 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5년도 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년快乐! 자, 이젠 돌아오는 설 연휴에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이번엔 조금 덜 붐빌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와 겹치는 중국 최대 연휴 춘절. 보통 이때면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는데요. 이번엔 일본행 항공편 예약이 유독 줄었습니다. 보통이면 걱정부터 나올 상황이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주요 관광지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ここら辺歩いてる人はほぼ中国語で話してます。最近は結構減りました. 도쿄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지금 현재 긴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2-3주부터는 확연히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보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제 현지 언론들도 오히려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다니는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조금 더 좋아하는 반응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일본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렌저의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같은 도심 관광지는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쿄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스키지 시장에는 관광객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민폐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ガイドさんの説明を受けるためにお店の前を取り囲んでしまって本来のお買い物目的のお客様のやはり妨げ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多々お店の方からも苦情として上がってます。 일본의 오버 투어리즘을 취재했던 채널A 송찬욱 도쿄 특파원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게 뭐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으면 일본 문화를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오버 투어리즘의 뭐 핵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 상황을 두고 걱정보다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심화된 중일 갈등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공식 발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전 관련 주의 메시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부 여행사에는 일본행 비자 신청 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예 항공편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항공 자료를 보면 12월 말과 1월 초 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노선이 한때 100%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전체로 봐도 일본행 항공편 취소율은 40%를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 중국의 6개 주요 항공사는 일본 노선 항공권의 변경, 취소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면 권고라기보다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곧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 수는 많게는 30에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지에서 느껴지는 한산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고강도 조치가 만들어낸 변화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관광 침체나 외교적 압박으로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쪽에 쏠렸던 관광 구조를 다시 점검할 계기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일본 관광은 중국인 단체, 개별 관광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多様な国の方々が日本を訪れてくださる、そういったプロモーションにも力を入れていき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중국 관광객 감소를 되돌려야 할 문제라기보다 관광시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기조의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반중 정서와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살았던 지인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부터 반중 정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뉴스에 대두가 되면서 더더욱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국내 내수 관광으로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今年年末割と多くの方が国内旅行されると聞いております。日本人が日本各地を旅行するということも大切ですし 실제로 외국인에 밀려 국내 여행을 피하던 일본인들의 발길이 다시 돌아오는 조짐도 감지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연말연시에 겨울휴가 떠날 때 나 오사카 교토 이번에 가야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일본 관광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분수령은 다음 달 중순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입니다. 춘절 때 정말 어느 정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냐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개인 관광객마저도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그게 또 새로운 구면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기조가 춘절이라는 최대 이동 시기에도 이어질 경우 일본 관광 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구조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본은 잠시 숨을 고른 분위기입니다. 붐비던 관광지는 한결 여유로워졌고 그동안 쌓였던 오버 투어리즘 피로감도 조금은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도 쉽게 풀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이 이번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파원 토크 특톡 이번엔 도쿄에서 전해드립니다. 도쿄 특파원 송찬욱입니다. 여기는 이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1월 23일부터 15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려서 예산안 심의로 한참 정신이 없이 돌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 다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중의원 해산 장면이었는데요. 일본에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의원 의장에 해산한다 이 한마디면 중의원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직한 셈인데 반자이 그러니까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임기 4년 중에 1년 3개월밖에 안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사실 좋은 일 하나도 없거든요. 이 유래는 1897년 메이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일왕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 2인자 기하라 감방장관이 보라색 보자기에 담긴 무언가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의장에게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뭐길래 저렇게 공손하게 들고 있을까? 일왕의 중의원 해산 조서입니다. 조서라는 게 일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공식 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건데요.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형식적으로는 일왕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해산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일왕의 국사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거죠. 이 입헌 군주제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중의원 해산은 곧 총선거 실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라는 전장에 나서기 전에 각오를 담아서 만세를 외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큰 의미 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확실한 건 중의원이 해산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解散する除名内閣総理大臣安倍晋三以上です。万歳はここでやってください。 의원들 사이에선 만세를 외치지 않는 분위기도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중진 고노다로 의원은 이번에 중의원 해산된 뒤에 왜 만세를 외치는지 몰라서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차기 유력한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만세를 외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만세를 외치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논의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해버린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항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일본 헌법을 보면요, 해산 관련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조에 1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사 행위를 행한다. 여기에 중의원 해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69조에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을 때 열흘 안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엔 헌법 7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해산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총리들은 국면 전환 등을 위해서 임기 4년을 마치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중의원 해산을 해온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걸면서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왜 다카이치 총리는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을 선택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자마자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져서 5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50%대 지지율이라는 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하락세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역시 왜 이 시기에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기국회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또 민생대책 세워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뒤로 밀어두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세력을 키우는데 선거를 이용한다, 이런 시각이 현재 있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모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회와 맺었던 것처럼 연립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연립당인 일본 유신회를 국정운영 과정에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합쳐서 과반에 딱
한석 넘는 233석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토대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33석이면 과반, 그리고 243석이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1석이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다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토대로 이런 막강 권력을 갖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려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30일 안에 총리를 다시 선출하게 되는데 과반 의석 차지해서 다시 총리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직 선제인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어렵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일본 정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일 관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경우 다카이치 총리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끌고 갈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 문제라든지 본인의 원래 소신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번 특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죠. 이 중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죠. 이 자리엔 중국과 일본 총리가 참석했는데 같이 사진은 찍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긴장감이 많았습니다. 먼저 관련된 발언 확인합니다. 政府として、戦略的に対応していく上でですね、じゃあ何をします、何をしませんということはですね、手の内を晒すとい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はご理解いただいてですね。李強总理没有会见日方领导人的安排，请日方自重。 예,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 보세요. 노란색. 얕보이지 않을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썼다.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저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비행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쓴 SNS 글입니다. 옷 얘기? 한가하다. 지금 중국과는 엄청난 갈등, 이 대만 문제에 개입했네 안 했네를 놓고 거의 전쟁 분위기까지 가는 그런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골랐다. 자, 성친 부의장, 마운트란 얘기가 나오는데 마운트가 그 반려견 키우는 집은 다 알지 않습니까? 걔가 개 위에 올라타는 그런 행동.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옷.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옷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옷을 어떻게 입고 갔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복을 입고 가는 것도 그렇죠. 아닐 텐데 저는 저 복장이거든요. 저게 무슨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상 하기 전에 뭔가 선전포고 같은, 나는 당신에게 중국에게 얕보이지 않겠다는 일본 총리로서의 좀 자신감, 뭐 이런 그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정말 그 각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점점 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갈등을 보면서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입에서 나왔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에 이게 발화가 된 거잖아요. 예. 저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이것을 굳이 한쪽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 있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자고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막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걸 얘기 안 하냐, 뭐 자유주의 진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 요구대로 발언을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죠. 다카이치 총리도 원래 일본에서도 좀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는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극우적 발언을 결국 해버렸고, 그게 지금 일본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중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이거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일본도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될 걸로 전 예상이기 때문에 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 사람의 한 발언, 그 발언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 평론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굉장히 악수를 하고 박수까지 치면서 굉장히 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 정상들이 모두 모여서 남아공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자, 다카이치 총리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중국 총리가 서 있고요. 보면 화면을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뭐 오른쪽 잠깐 순간 포착이었습니다만 저렇게 바라보는 방향도 지금 달라요. 처음에 시작은 다카이치 총리가 양안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국내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의 전쟁 분위기, 말로는 진짜 뭘 못하겠습니까만 거의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G20이 1990년 창설이래 이 미중러 3개 지도자가 불참한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푸틴, 시진핑 다 안 왔어요. 근데 지금 2인자 총리가 왔잖아요. 리강 총리가 왔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나는 국가 수반이고 당신을 우리나라로 치면 관방장관급 아니냐, 넘버2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악수할 필요 없다. 기싸움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지금 일본 내부 사정인데 일본의 이제 그 말하자면 우익 연합에서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중국 레버리지가 약화돼 버렸어요. 약간 공명당이 중국과 친중 노선이었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발언을 회수할 수도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얼마 안 된 총리가 말을 회수해버리면 이건 국가 체면에도 문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들 레드라인 넘었어.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출구 전략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물밑대안은 있을 걸로 보는데 이번에 저렇게 이른바 총리 리창 총리 패싱은 저는 다카이치가 당분간은 내기를 가겠다는 그 일종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보여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지금 분위기라면 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이 관계국에 다카이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마저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싸움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뭔가 이 계기가 돼서 양측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또 군사훈련하는 모습을 대놓고 공개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因为以前也有一个当兵梦，如果说有需要的话，我们可以随时出去。他要是武力的话，不介意把他这个国家收拾了。 김경 대변인, 지금 이제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이제 영토 분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에요. 니네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독도 문제 등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가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셔틀레군 복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관세 협상도 그렇고 가장 주된 것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일종의 숙적 대상이거든, 견제의 대상이고 일본은 거점이고 우리나라 대만에 대해서는 일종의 병참 최전방에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건 사실 국회 내에서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거거든요. 본인이 시정연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중국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과의 어떤 굳건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관망하는 상황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것을 외교를 국내 정치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를 바라보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번 중일 분쟁에 별다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적이 숨어 있을까요? 하여튼 또 우리에게는 독도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 땅이야 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일본에서는 이 중국에 하면 유명한 동물이 판다잖아. 이 판다가 앞으로 일본에서는 판다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판다 전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곧 판다가 사라진다. 일본에서 판다는 못 보고 곰만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년에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내년 2월쯤 중국에 반환되고 나면 이제 남는 판다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일본 내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요, 이 중일 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